책으로 만나는 가을 개벽 문화 오송이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민석 포정님 모시고 진화의 배신에 대해 말씀 나누겠습니다. 포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인류가 수만 년 동안 생존해오는 과정에서 형성된 유전 형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이런 유전 형질이 형성되어서 전파되는 건가요? 그래서 여러 세대를 거치는 동안 가장 적합한 유전 형질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오래 살면서 가장 많은 아이들을 낳고 그 아이들이 이제 계속 살아남아가지고 더 많은 아이들을 가지면서 대대손손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DNA라고 하는 것은 유전 정보 전달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그 유전자 본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파일을 USB에 담아서 이렇게 넘기면 그게 그대로 가듯이, 근데 그 유전자라고 하는 DNA는 23쌍의 염색체에 들어있고요. 그 23쌍 중에 22쌍까지는 똑같은데 23번째가 XX가 있고 XY가 있어서 거기서 성이 결정돼서 XX는 여자고 XY는 남자로 이렇게 성 분화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DNA 양은 각 염색체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각각의 염색체에 한 64억 쌍의 그 뉴클레오티드, 그 DNA를 구성하는 단위 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64라는 숫자도 우리가 이제 64개를 인식하고 연관해서 보면은 그렇게 기본적인 어떤 상수가 통한다는 걸 좀 통찰할 수 있는데, 그 이 64억 개의 그 염기쌍이 뭐냐면 우리가 누군지를 규정하는 어떤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우리의 정보가 세세하게 머리카락은 어떻고 눈썹은 어떻고 그런 DNA가 디테일하게 있는 거고요. 그 우리의 염색체 DNA 안에는 거기에 호응하는 또 RNA를 위한 그 암호를 가진 한 2만 1000개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수치 자체가 64억이 돈으로 있었다고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잠재력과 재산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건데, 이게 그냥 그대로 이렇게 전달되지 않고 보통 우리가 어떤 PPT 파일 같은 것도 받으면 거기다 우리가 좀 더 첨가를 해가지고 선용을 하듯이, 그게 이제 자의반 타의반 거기서 오타도 날 수 있고, 그래서 거기서 돌연변이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에서 소위 진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DNA가 복제가 될 때 1억 번에 한 번 정도 이제 실수로 돌연변이가 생긴다고 하고, 그 부모의 DNA와 다른 염기쌍이 보통 65개 정도가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켜켜이 쌓이면서 대를 물려나가다 보면 별의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돌연변이라고 하는 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무작위로 일어나는 사건인데, 첫째는 그 미래 세대에 그 확산되고 지속되는 게 도움이 되는 좋은 어떤 돌연변이가 있고요. 그건 유익한 돌연변이라고 하고, 하나는 나쁜 변화, 불리한 돌연변이가 있고, 또 하나는 중립적인 돌연변이, 그게 도움도 안 주고 피해도 안 주는 그 세 종류가 있는데, 이 무작위로 시작된 유전자 돌연변이가 자연 선택과 도태의 과정에서 당사자와 당사자 후손에 충분히 이제 유익하면 연구화되는 겁니다. 마치 이제 어떤 하나의 방식이 소문이 나면, 예를 들면은 돌연변이의 대표적인 예가 그거예요. 1968년도에 닉 포스벨이라는 이상한 그 광수같이 생긴 운동선수가 높이뛰기를 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앞으로 넘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선수가 갑자기 뒤로 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해 최고 기록을 갱신하거든요. 인간이 높이뛰기로 2m 이상 뛰어버리게 됐는데, 그 이후로 올림픽 높이뛰기는 전부 다 이제 등으로 넘는 걸로 바뀌게 된 것처럼, 진화라고 하는 게 어떤 한 돌연변이가 유익하면은 그게 막 입소문 나가지고 퍼지게 되고요. 유익한 돌연변이가 되면 그것을 모든 숙주, 모든 인간이 전달자가 돼가지고 모든 어떤 집단들에게 퍼뜨리면서 지금의 현대인의 DNA도 완성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 생물이나 집단이 살아남는다라는 이 적자 생존은 진화론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인간이 자연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진화를 거듭하면서 문명을 발전시켜왔다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한 상진이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 증산상제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족속들이 각각 색다른 생활 경험으로 유전된 특수한 사상으로 각기 문화를 지어내어 그 마주치는 기회에 이르러서는 마침내 큰 시비를 이루나니, 그러므로 각 족속의 모든 문화의 진액을 뽑아 모아 후천 문명의 기초를 정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결국 우리의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 일년을 통해서 초목이 이렇게 봄에 낳고 여름에 자라고 가을에 걷어지고 겨울에 쉬듯이 우주 일년 속에서 문명도 이제 생장 연장의 사이클을 겪게 되고요.
우주의 봄철에 문명이 태동했다가 지금은 우주의 여름철, 그 중에서도 말기로 와서 한 뿌리 한 줄기였던 문명과 문화가 사방으로 갈라지고 이제 무성한 잎사귀를 뻗었는데, 그 갈라지게 된 계기가 상진님 말씀에 따르면 색다른 생활 경험, 환경이 다르니까 그 중동의 사막 문화랑 극동의 이런 그 사시가 고른 문화랑은 전혀 다르니까 사유도 다르고 종교 방식도 다르고 그러면서 서로 부딪히는 기회에 있어서는 뭐 전쟁도 일어나고 서로 융합하면서 새로운 제3의 문화가 나타났는데, 지금 우주의 여름철 말기에 각색 문화가 이제 꽃폈지만 이 문명은 이대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꽃이 지고 이제 그 자리에서 열매가 맺는 우주의 가을로 넘어가게 되면은 각색의 문명들의 특색을 진액을 뽑아 모아서 그동안의 성장과 분열 과정에서 이렇게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이렇게 버리는 어떤 유전자 어떤 법칙처럼 우주 가을에 완성과 성숙과 통일된 하나의 문명권으로 간다는 것이 이제 증산도에서 세상을 향해서 일깨워주는 아주 통찰인데, 그게 이제 DNA 세계와도 굉장히 많이 맞닿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책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자는 인류가 생존 전략으로 삼은 4가지 유형으로 식욕과 열량 축적의 본능, 또 물과 소금에 대한 욕구, 또 싸울 때, 도망칠 때, 복종할 때를 판단하는 능력, 출혈로 죽지 않도록 피를 응고시키는 능력을 들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대에는 이런 유전 형질이 인류의 건강과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유전자를 없애거나 더 좋은 유전자를 발현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그런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의학계도 여러 가지 이제 시도를 한 바 있는데, 그래서 비생산적인 형질을 제거해보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살찌기 좋은 체질이고 피 굽기 좋은 체질이고 이런 것들이 그러면 대물림이 안 되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문제의식이 있는데, 이게 진화라고 하는 건 자연 선택을 통해서 필요하면 취하는 건데,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그게 그 자손을 있는데 유익한 형질이면 그대로 가져가는 거고, 자손에게 영향 별 도움이 안 된다 싶으면 이번 세대에 딱 그걸 끊어버리는 어떤 취사 선택을 겪거든요. 그래서 자연 선택 과정에서 나이가 들면 불리해질지라도 이게 자손을 증식할 가능성이 높은 형질일 때는 그걸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어두는 거, 그 다음에 뭐 짠 거를 잘 먹어두는 것 자체가 자손을 퍼뜨리는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그거에 의한 합병증으로 5, 60년대가 되면은 뭐 혈압약도 먹어야 되고 뭐 아스피린 같은 것도 먹어야 될 수 있지만, 그게 20, 30대 때 애를 낳고 그 생식하는 데는 하등의 하자가 없고 오히려 그런 기질이 애를 더 잘 퍼뜨리게 하기 때문에 그런 형질이 버려지지 않았다는 게 이제 의학계에서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또 뭐냐면은 그런 어떤 문제들은 고혈압은 약 먹으면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는 수술해서 해결하면 그 당대에 해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런 특징을 그 다음 대에 아예 없애버리면 안 된다는 문제가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단적인 예로 살 때 잘 살아야 되니까 행복하려면 우울함이 없어야 되고 괜한 불안감이나 이런 어떤 두려움이 없어야지 좋은데, 근데 그것도 왜 남겨두냐면은 불안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진 조기 정보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을 경우 이 현대사회 여러 가지 변수 많은 세상에서 또 오히려 더 큰 탈을 일으키니까 그런 과도한 불안 어떤 패턴도 그대로 자식한테 유전이 돼서 어찌 보면 우울한 가정에서 우울한 아이들도 계속 양산이 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또 결혼이 늦어지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런 기질을 갖고 있으면 결혼 전에 이렇게 죽어버리기도 하고 해서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지만 요즘에는 그런 걸 끌어안고서 그냥 만성질환으로 같이 갖고 있으니까 그런 형질을 버리지 않아도 대물림에는 하자가 없다는 게 지금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그런 건 대물림이 되죠. 그러니까 자식을 낳을 때 엄마가 살이 쪘던 사람들은 그 아이가 비만이 될 확률이 14배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그렇게 애초에 비만을 못 만들 수는 없지만 나중에 관리하는 문제로 떨어지는 게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선택지는 뭐냐면 도움이 안 되는 형질을 아예 물려주지 않거나 아니면 새로운 돌연변이가 나와가지고 과잉보호 유전자를 이렇게 상쇄하는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뭐
딱히 이렇게 효과적이지는 않고, 그리고 이 돌연변이가 재밌게도 지난 8만 년 동안 한 1만 가지의 돌연변이가 있었는데 이게 자연 선택적으로 퍼져가지고 겹치는 돌연변이가 없는 거예요. 아프리카에는 아프리카에 맞는 돌연변이, 유럽엔 유럽에 맞는 돌연변이, 동북아시아엔 동북아시아에 맞는 돌연변이가 있어서 그게 그 지역에 어떤 적합하게 됐지 뭔가를 뭐 크게 문제되지는 않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대표적인 예가 시베리아 원주민들은 다른 지역 사람하고 비교해볼 때 지방을 태워서 체온을 올리는 그 유전자가 그 남들보다 무려 3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각색 문화의 풍토에 맞게 장점을 더 틔우고 단점을 더 줄이는 식으로 적응을 해가지고 어떻게 지금 유전자는 돌연변이를 나아가고 있는 거고, 근데 또 요즘에 또 관심을 갖는 게 대다수의 목숨을 뺏어갔던 이런 그 전염병에 있어서, 그 전염병 뭐 흑사병은 6세기 8세기 유럽 인구 50% 날렸고요. 14세기에는 뭐 3분의 1이 죽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중세가 끝나고 근대로 넘어오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뭐 인플루엔자, 홍역, 좀 천연두 다시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 이런 병들에서 살아남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유전자가 후대에 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의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돌연변이들, 그런 병에 취약했다가 극복한 돌연변이들이 후대에는 유전되면 그건 도움이 되겠다라는 어떤 이야기까지는 이제 현대의학에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어렵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앞서 인류가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존에 적합한 새로운 유전자가 발현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환경이 빨리 변하는 만큼 우리도 거기에 빨리 적응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 환경의 영향력이 어떠하냐는 문제인데, 사실 유전학으로 들어가면 유전이 굉장히 절대적이라는 어떤 절망에 빠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금수저는 계속 금수저일 수밖에 없고 똑똑한 집은 계속 똑똑하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개천에서 용나는 사건은 없는 거냐, 환경을 무릅쓰고 이렇게 환골탈퇴할 수는 없냐, 그런 게 이제 있는데, 그런 어떤 연구가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가 그 라마르크라는 어떤 한 학자, 프랑스의 어떤 진화론자 얘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멘델이 그 콩을 가지고 유전 법칙을 밝히기 전에, 다윈의 어떤 그런 적자 생존 이론을 밝히기 전에 인간은 환경에 의해서 영향받는다라는 어떤 주장을 폈던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가 학창 시절 배웠던 용불용설이라고, 쓰면 그게 생기고 안 쓰면 이렇게 퇴화되는, 외국어가 약간 그런 면이 있는데 네. 한참 그 지역에 살 때는 잘하다가 이제 안 쓰면 퇴화되는 건데, 그래서 그 근시도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가 눈 나쁜 것도 유전이라고도 하는데, 요즘 애들 전부 다 어릴 때 다 안경 쓰잖아요. 네. 그 근시라고 하는 것도 타고난 것 같지만 요즘 애들 자연광을 못 쏘이고 그냥 실내에 이런 인공적인 불빛 속에서 있는데, 그 아이들을 하루에 40분씩이라도 바깥에 나가서 멀리 보게만 하면은, 이런 푸른 초원을 보게만 하면 그 근시가 다 교정이 된다는 거고, 그게 대물림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이번 세대의 어떤 고질병을 고쳐서 그 다음 때에는 안 물려나가게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라마르크도 당시에 예를 들었던 게, 기린이 애초에 그렇게 목이 길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원래는 그 나뭇가지에 잎사귀가 많을 때는 조금만 목을 뽑아도 먹을 수 있었는데, 그 높이에 있는 풀들이 다 사라지니까 더 위에 있는 풀을 먹으려고 목을 빼다 보니까 기린이 점차 자기 자손은 더 1m가 2m 되고 그 자손은 3m로 쭉쭉쭉 올라갔다는 거고, 그게 당대의 어떤 환경에 적응하면서 생긴 새로운 형질이 기린이라고 하는 목이 긴 동물의 고유의 어떤 DNA로 새겨진다는 어떤 발견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요즘에 그 DNA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일부 인정을 하는 게 뭐냐면, 에피지네틱 태그라 그래가지고 후천 유전학적 꼬리표라고 해서 원래 타고난 DNA 본성이 있죠. 그걸 네이처라고 하고, 근데 환경에 의해서 양육되면서 덧붙어지는 게 있어요. 그건 너처라고 해서, 그게 네이처 절반, 뭐 너처 절반 이렇게 우리가 섞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뱃속에 태아가 딱 생기면 유전적으로는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만약에 엄마 뱃속에서 3개월 동안 애가 잘 못 먹었어요. 그러면 애가 태어나서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뱃속에서 3개월 동안 못 먹었던 그 기억이 태어나서 더 축적하는 걸로 새롭게 첨가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입각해서 뭘 얘기하냐면, 태초에 모든 세포는 수정란 하나에서 이렇게 계속 분화가 돼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한 덩어리였다가 계속 썰어가지고 100조 개의 세포로 이렇게 쭉 뻗어나가게 되는데 어떤 건 머리 세포가 되고 어떤 거는 발가락 세포가 되는 거는 원래 하나의 캐릭터에서 새로운 게 태그가 붙어서 너는 머리가 되라, 너는 다리가 되라라고 새로운 첨가가 돼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후천적으로 새로운 명령어가 DNA에 첨가되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우리가 좋은 경험과 좋은 환경에 의해서 길러내면은 타고난 게 좀 부족하더라도 첨가가 돼서 그 청출어람, 그 다음 세대에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인종이 종자개량이 충분히 될 거라는 게 의학에서 말하는 하나의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자연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자연 선택이 세상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저자가 이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의지로 행동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근데 의지라고 하는 게 어떤 휴대폰 배터리처럼 한정된 자원이어서 항상 그게 이렇게 오래가지 못해서 어떤 습관화되고 습관이 결국 운명화되고 그게 완전히 유전화되는 어떤 꾸준한 어떤 노력은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그럼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정서의 어떤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마음을 잘 먹어야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꾸준히 반복돼야 습관이 되고 그게 운명의 어떤 DNA까지 바뀌게 되는 건데 사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게 된 거는 사실 인류가 추구하는 게 결과적으로 행복인데 행복과 만족인데 행복하게 산 사람 덕분이 아니라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를 또 키우고 그때까지 살아남아준 그 아무리 힘들어도 자살하지 않고 대를 이었던 그 인내했던 사람들에 의한 거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이 파트에서 그 인간의 어떤 불안과 우울증, 행복을 추구하는 정서 문제를 잘 해소를 해야 그 의지와 행동까지도 나아갈 수 있다고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복에 대한 정의부터 좀 이 책에서 좀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행복을 규정할 때 자율성, 내 인생을 스스로 규정할 수 있는 자율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역량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타인과 유대감이 관계가 좋아야 된다고 그래서 행복한 사람 곁에 있어야 행복해진다고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인간이잖아요. 네. 사람 사이에서 행복이 나오는데 그리고 뭐 부가 행복에 어떤 비례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일정 수준 부를 넘어서면은 정확한 어떤 비례관계는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수준의 부가 있어야 되지만 더 높이 올라가고 나서부터는 절대적인 부보다는 상대적인 부가 중요하다고 해서 상대적 박탈감이 없어야 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특히 그게 녹아 있는데 남 부럽지 않게 살겠다. 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의 잣대가 나만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남이 볼 때 남부럽게 혹은 남이 볼 때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남이 볼 때 내가 비교 우위에 있을 때 행복을 느끼는 게 있으니까 인정 욕구가 좀 있는 건데 근데 만약에 경쟁사회, 선천은 그런 상극사회에서 경쟁을 하게 되는데 그 외부를 향한 공격성이 외부를 뻗치지 못하고 내부로 돌아가게 되면 그게 나를 향한 공격성으로 돼서 그게 자살로도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각한 불안과 우울증을 대처하는 어떤 방법으로 의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지행동치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결국 세상은 일체유시죠. 내가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네. 외부 자극에 대한 나의 반응, 나의 해석을 달리하자는 어떤 취지인데 그래서 하고 있는 것들이 뭐 시각화, 우리가 R은 VD 공식 있지 않습니까? 네. 리얼라이제이션 BBD 드림, 내가 꿈꾸는 걸 현실적으로 그려보는 거에다가 자기 동기부여, 기분 전환, 뭐 긴장 완화, 명상, 부정적인 생각 줄이기 이런 것들도 어떤 그 행동을 고치는데 그리고 행복감을 느끼는데 하고 있지만 그게 우울증 환자들한테서 50% 정도는 효과를 주지만 또 100% 효과가 없으니까 현대의학은 인지행동치료가 100%가 아니라서 좋든 싫든 약물에 의해서 해소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있고요. 근데 그런 어떤 심리적인 방어 기제들이 우리 생존에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완전히 그걸 또 억누를 수가 없는 게 고소공포증 혹시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그 고소공포증이 있는 분들은 뭐 번지점프 하러 갔을 때 아예 움직이지 못하고 얼어버린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몸이 마비가 돼야 안 떨어지니까 그런 반응은 내 생존에 필요한 거고요. 또 병원에서 실습하는 학생들 보다 보면은 피 많이 흘리는 거 보다가 애가 막 쓰러지는 친구들 있거든요. 그게 이제 페인 쇼크라고 상대방의 고통을 내가 거울처럼 느껴서 같이 쓰러지는 건데 그럼 왜 쇼크 받으면 쓰러질까요?
심리적인 이유가 몸을 실신시키는 건데 똑바로 서 있을 때보다 쓰러져야 뇌로 혈류를 보낼 수가 있죠. 서 있는 상태에서는 중력 방향으로 피가 안 가니까 우리 몸은 그렇게 심리적인 방어 기제를 써가지고 보호하려는 게 있다는 거가 필요해서 반드시 그냥 심리적인 것만으로 억누를 수는 없는 거고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방어 기제들이 있는데 그게 마음만으로 안 되니까 몸의 호르몬과 여러 작용을 하는 화학적인 어떤 약복용을 의학에서는 또 병행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약물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르몬에 대한 좀 상식이 좀 필요한데 흥분하는 호르몬 도파민이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행복하려면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게끔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미생물을 이용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가 회자가 되고 있던데요. 이 박테리아들을 연구해서 이제 발견한 하나의 어떤 치료법이에요. 그리고 또 질병을 치료하는 최신 기술로 유전자 치료를 들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유전자 치료법이라고 하는 거는 한 개의 부재 또는 오작동으로 초래된 다양한 선천적 질병을 치료하는데 하지만 유전자 변형 아기의 탄생과 같은 이런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인들한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별의별 방법으로도 안 됐던 것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방법이 하나 있는데 해보시겠냐고 하면서 태울 줄을 알려드립니다.